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의 의미부터 좀 볼게요. 제목이 만세전인데 만세는 3.1운동을 의미해요. 3.1운동. 우리가 3.1운동을 만세운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으니까. 그런데 이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고 그 만세전이라는 거는 이 3.1운동이 일어난 직전, 그러니까 191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18년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3.1운동이 왜 그때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때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일제 탄압이 너무나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3.1운동이 이쯤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18년의 상황은 아주 그치 극심한 암울했던 시대를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만세전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보여주는 소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만세전은 원래 제목이 묘지였어요. 묘지, 공동묘지 할 때 묘지. 그러면 이 묘지를 왜 제목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공동묘지에 비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그런데 이 현실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작품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만세전이라는 소설은 1920년대 소설의 특징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1920년대 소설의 경향은 뭐냐면 사실주의야, 사실주의. 사실주의가 뭐냐 하면 그 시대상, 그러니까 그 시대의 현실을 너무 구체적이고 완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사실주의 소설 중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있잖아.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그거. 그게 이제 운수 좋은 날인데 그 운수 좋은 날은 일제강점기의 하층민의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줬다면 이 만세전은 사실주의인데 이거는 하층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식인들의 모습. 실제로 이 만세전의 주인공 나는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도 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집안끼리 정략 결혼 같은 그런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랑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아내를 서울에 두고 나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일본에서 유학을 할 정도면 그 당시에 엄청난 지식인이고 금수저고 부자고 그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는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걸 우리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전형적 인물. 실제로 그 일제강점기 때 소설을 보면 그 지식인들이 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일본에 유학까지 갔지만 다 백수야. 막 뭐 소설가 하겠다고 하고 막 시인 하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다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소설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든지 뭐 이상의 날개라든지 이런 소설에 보면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온 지식인들이 다 방구석에서 백수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만세전에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막 백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지식인의 모습인데 근데 이 지식인들은 다 무력감에 빠져 있어. 왜 그럴까요? 나는 똑똑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가 나오니까 당연히 몇 인칭 시점이겠어. 소설에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가 나오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인데 나가 주인공이야. 그럼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은 좀 약간 시점이 약간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나의 심리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서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찰자 시점 같은 관찰자를 보여줍니다. 이런 시점을. 그런데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소설의 구성은 여로형 구조라고 해요. 여로형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 여행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길을 떠나면서 어떤 이 인물의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걸 여로형 구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로형 구조에는 그냥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이런 여로형 구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선적 여로라고 해요.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 그치? 선적 여로라고 하고, 그리고 A에서 B에 갔다가 C에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구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해서 원점 회귀라고 해요. 원점 회귀의 여로형 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만세전은 바로 이 원점 회귀의 여로형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적 여로라는 거는 지금 아까 전에 여로형 구조는 공간이 이동하면서 인물의 인식이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물의 관계가 변화하든지 인물의 인식이 변화하든지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A에서 D로 가면 이 사람의 인식은 다른 인식이 되었다거나 태도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인물들의 관계에 변화가 있다거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원점 회귀는 어떨까? A에서 다시 A로 돌아와. 그럼 여기 중간은 자, 이 만세전은 얘가 이 주인공 나 이름이 이인화예요. 이인화. 이 이인화라는 인물이 처음에 그러니까 동경 유학 중이야. 지금 얘가 도쿄에서 유학 중인데 동경에서 뭐 시모노세키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그 부산에서 또 기차를 타고 김천에 가요. 그리고 김천에 갔다가 자기 집인 서울로 가.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경에서 동경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동경에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여기선 조선이라고 나오는데 조선으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럼 봐봐. 얘가 동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일제강점기 현실이 어떤지 별로 잘 못 느꼈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한 10년 넘게 지났어. 그리고 얘가 일본에 유학 온 지도 7년이나 지났어.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생활에 되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우리 민족의 현실이 어떤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잘 모르기도 했어. 근데 이 조선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와. 그럼 봐봐. 이 중간에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이 인물이 인식을 하게 돼.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형 구조 중에서도 이 만세전은 원점 회귀의 여로형 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주인공의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태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왜? 분노는 해. 현실을 보고 당연히 분노가 되지. 일본 놈들이 얼마나 심하게 그치? 괴롭혔는데. 그래서 분노는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소설에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뭔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을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 그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제의 만행이에요. 그치? 우리 민족을 너무 괴롭히고 그치? 수탈하고 그리고 뭐 아무튼 막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만 비판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일제가 만행을 저질러.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자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멋이 중요한디 지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상한 거에만 분노를 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제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상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선산에다가 묻는 매장 문화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자꾸 일본 사람들은 화장을 해가지고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봉건적인 그리고 약간 인습 이런 것들을 비판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나가 누구라 그랬어? 지식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누구의 모습. 자신, 그치? 자신과 같은 지식인의 모습을 돌려가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식인들을 비판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크게 비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봉건적이고 인습 이런 거를 비판할 때는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그 조선 사람들, 민족의식 없고, 그치? 소극적인 그런 조선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이 만세전이라는 소설은 1920년대 소설이고, 그치? 1920년대 사실주의,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실주의 소설이다.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때. 그리고 이 소설의 구성 진짜 중요하다고. 여로형 구조라는 거. 그치? 근데 여로형 구조 중에서도 원점 회귀, 인물의 인식의 변화 과정이 보여줘. 그치? 그렇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 이런 태도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겨울,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겨울이 1918년 겨울이 되겠죠.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향한다. 자, 나가 나왔죠. 나는 아까 몇 인칭 시점? 1인칭 시점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가 나오니까 1인칭 시점이고 여기에서 나는 주인공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향한다.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애정이 별로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단골 카페에 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정자라는 여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학교 선생을 만나며 늑장을 부린다. 그리고 막 미용실도 가서 머리도 자르고 막 그래요.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며 울분을 사귄다. 봐봐. 여기서 지금 미행을 당하잖아. 지금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울분을 뭐 한다고? 사귄다고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 배 안에 욕실로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이 욕실, 목욕탕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를 엿듣는지 한번 볼게요.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한 거야. 이번에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제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야? 일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나가 엿듣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대화에는 나가 참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쵸? 지금 나가 뭐 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관찰한, 지금 나가 관찰한 내용을, 관찰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치? 뭐 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이랬잖아. 근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뭘까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10년이 됐다는 거야. 일본 치하에 들어온 지. 그러면 10년 동안 한미천 잡았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돈 좀 꽤나 벌으셨겠구려 이렇게 말한 거야.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제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죠.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돈을 좀 벌기가 쉬웠는데 조선이 이제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알기 시작했어. 세상 물정을 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돈을 좀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좀 어때요?
요보 말씀이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은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이제 가서 보슈 하하하 이래. 그럼 여기서 요보가 뭐야? 지금 일본인이 한국 사람을 낮춰서 말하는 걸 요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조선인을 뭐 하는 거야? 비하하는, 그지? 비하하는 호칭이죠. 요보 말씀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 시골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생번 이건 뭐냐면 야만인들을 말해요. 야만인들. 그러면 우리 조선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뭐 한다? 비하하고, 그치?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있는 거지. 이때 웃음, 하하하 하는 거는 비웃음의 웃음이죠. 그죠?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 모두 껄껄 웃었다. 그러니까 나만 우리나라 사람, 나만 조선인이고 나머지는 다 일본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쳐다보긴 했. 지금 봐봐, 화가 나. 근데 아까 어땠어? 그 일본인 형사가 나를 미행할 때도 그냥 참았잖아. 여기에서도 입술을 악물고 쳐다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걸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걸자는 뭐냐면 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인칭 그 사람 뭐 이 정도의 의미인데 좀 약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야? 내가 뭐 했다? 관찰한 내용을 뭐 했다? 묘사했다. 지금 장면을 묘사한 거야. 그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 그리고 여기는 묘사, 서술을 통해서 묘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말이지 이제부터 내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심리묘사라고 할 수 있겠네. 심리묘사. 그지? 자신의 내면 심리.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국지사라는 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우국지사라 그래요. 보통 애국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렇게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자기가 망국백성이라는 거는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긴 하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인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망했잖아. 이때는. 그래서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긴 하다.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들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학교나 하숙,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하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랑 차라리 좀 친하잖아. 이제 오래 한 7, 8년 있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속상한 거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나아. 그러나 그 외의 경우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망국백성이 된 지 벌써 근 10년 동안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위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봐봐. 지금 내가 조선인이지만 조선인의 신분으로 일본에 와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좀 내가 어땠다고? 여기서 그 되게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때가 그지? 많은데 근데 이제 지금은 주위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도리어 소학교 시대 때는 이때 소학교 시대 때는 지금 얘가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예요. 조선에 있었을 때. 소학교 시대 때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뭐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멋모르고 일본인 교사랑 싸우고 나 전학 갈 거야 하고 막 그랬다고.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간 뒤에는 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은 시모노세키,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가시게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자, 지금 봐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다 그랬어. 처음에는 얘가 망국백성이라는 건 잊은 적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더라. 그리고 또 아주 어렸을 때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는 일본 교사랑 싸우기도 하고 막 전학을 한다거나 이런 애국심이 열렬하였긴 했지만 소학교 시대 때는 애국심이 열렬하였긴 하지만 이제 지각이 나자마자 어디로 갔어? 일본으로 간 다음에는 그냥 가끔 가다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귀국할 때, 뭐 하관,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할 때, 뭐 성가시 좀 귀찮고, 그지? 그렇기는 했지만 그때뿐이고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그다지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자, 봐봐. 적개심, 반항심, 이 적개심과 반항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저항정신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한다. 압박과 학대가 높아질수록 얘네들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민족적으로도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뭐가?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있어야 저항을 하지. 그래서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나는 그런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별로.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1년에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적개심이나 반항심. 그러니까 이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었다. 압박과 학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던 나는, 봐봐. 민족적 현실이 어때? 무관심하잖아. 그치? 민족의식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해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다. 이거야. 지금 이 정신이 마비되었다. 지금 그러니까 민족적 현실에, 지금 민족이 처한 이 암울한 현실에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 하다. 봐봐,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가 아니라 피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걔네들이 압박과 학대를 할수록 피동적으로 생기는 감정이고, 그리고 또 이지적, 그러니까 지성적인 어떤 지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유발되는 감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나에게 압박과 학대의 일이 별로 없었다. 약간 귀찮은 일은 있었지만, 그래서 정신이 마비되어 갔는데, 지금 어때? 지금 이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적개심 반항심 같은 게 막 생겼잖아. 지금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개심과 반항심이 생길 만한 이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이 현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 그러니까 그 적개심이나 반항심 같은 그런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된다. 자, 그러니까 뭐가? 이 반감이 아까 뭐였죠? 적개심이나 반항심.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결국 우리 민족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목욕탕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들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왜? 이 이야기를 많은 조선 사람들이 들으면 어때? 그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적개심이나 반항심으로. 왜?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하여야겠다라는 자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몽유병이라고 표현한 이유, 지금 여기에서 오랜 몽유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지금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잖아. 그치? 그런데 현실에 무관심하고, 응? 그리고 뭐 민족의식 없고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몽유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본 일제 치하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지? 뭔가 깨어있는 의식 없어. 그리고 뭐 민족정신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몽유병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민족정신 없는 거.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어디에서? 목욕탕 안에서. 지금 목욕탕 안에서 지금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세 사람이서 아까 뭐 돈 버는 이야기, 조선에 들어가서 뭐 한미천을 잡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라고 물었어. 누가? 시골자가. 지금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아, 조선에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되게 막 조선에 대해서 잘 안다는, 그 10년 동안 일했다는 그 사람이, 멀려.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수다. 생번이라고는 하여도, 생번은 아까 야만인이라 그랬죠? 야만인이라고는 해도 요보는 조선 사람,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 조선인들은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지금 봐봐. 조선에 순사와 헌병이 쫙 깔렸어. 가는 데마다.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를 감시하기 위한 거야? 당연히 조선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제의 탄압이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죠? 자,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이 데라우치상이 뭐 누구냐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맡은 인물이에요.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 조선 아주 좋은 곳이에요. 막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똑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그런 일이 어딨어. 지금 시대에는 자본 없고 힘 안 들고 하는 일이라고 막 수익이 난다 하면 다 사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돈 모을 것이 있다. 자본도 없어도 되고 힘도 안 들고 하하하, 지금 뭐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이 시골 사람 같은 사람을 꼬시는 중인 거야. 같이 하자고. 자,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지금 표독한 위인이 나왔어요. 이 표독한 위인은 아까 전에 그 조선에서 10년 동안 한미천 잡았을 거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럼 촌뜨기 선생은 누구야? 아까 그 시골 사람. 그 큰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보시려우?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봐봐,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죠. 한참 마주보다가 시골에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꼬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참 재밌습니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도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누가? 아까 이 표독한 위인, 그 사람이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그 촌뜨기, 시골자라고 나왔던 그 사람을 꼬시는 거야. 꿴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똑같은 장사가 있으면, 그렇게 쉬운 일이 있으면 하다뿐이겠나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그러니까 어때? 지금 이제 막 꼬심을 당하고 있어. 막 동하고 있어. 지금 돈 벌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본도 없어도 되고, 그리고 힘도 안 들이고 돈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이 촌뜨기 선생, 그러니까 이 시골자를 계속 꼬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드는 건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해야 할 터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신다니까 신분은 염려가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지금 되게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표독한 위인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은 이 시골 사람을 꼬셔서 이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형님이 뭐래? 헌병대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시골 사람을 꼬시는 중이다. 엄청 달콤한 말로, 감언이설로 지금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제 딴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1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데 속으로 하는 기색이다. 지금 봐봐. 지금 이제 이미 넘어갔어. 큰일 났어. 지금 봐봐요.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있어.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서, 말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 일은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일을 그냥 하는데, 보증금이 좀 들고 양복 한 벌 장만해야 되지만 너는 보증금은 면제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왜 그런다고? 지금 호기심 유발하는 거야. 지금 이 유발을 해가지고 관심 유발해서 진짜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까지 계속 꼬시는 중인 거예요. 실상 곁에서 엿듣고 있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는 아까 그 시골자 촌뜨기라고 나왔던 그 시골 사람은 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하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서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를 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그 표독한 위인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은 시골 걸자를 꼬시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안 말해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와 그 외에 두세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을까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시골 걸자 얘가 더 몸이 달아서 내가 부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계속 빙빙 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응?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 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요? 하고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아까 전에 몇 명이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랬죠? 3명이. 지금 첫 번째 누구 나왔어? 그 표독한 위인 나왔어. 표독한 위인. 그 표독한 위인이 바로 그 이 시골자를 꼬시고 있는, 그치? 그 조선에 좋은 직업이 있다 이러면서 꼬시고 있는 위인이고, 두 번째가 시골자예요. 시골자. 시골자라고도 나왔고 촌뜨기라고도 나왔죠. 그리고 이 시골자의 동행 이렇게 3명이 그지? 3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이제 이렇게 샤워하면서 물어본 거야. 그러고 나서 쭉 살펴봤어.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실상은 누워서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부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 말씀이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훌륭한 직업의 정체가 나왔어. 그 쉬운 그 직업. 뭐예요? 내지에 일본의 회사와 연락을 해가지고 요보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이라 그랬잖아. 이 조선인들을 붙들어 오는 건데 조선 쿨리가 뭐야? 노동자들, 하층민 노동자를 쿨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 노동자들을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 함경, 강원, 평안, 지금 봐봐. 서울, 경기 이런 어떤 대도시 이런 데가 아니라 시골, 그치? 도시에서 멀수록 시골일수록 더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봐봐, 그자가 아까 그 표독한 위인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의 인식이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직업에 대해서 계속 빙빙 돌리면서 말을 안 해줬잖아. 근데 그 직업의 정체가 나왔어요. 뭐였죠? 일본인 회사에다가 조선인 노동자들을 싼값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의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과 같은 협작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봐봐. 지금 나는 이 조선의 현실을 인식을 하게 된 거야. 배 안에서, 그 목욕탕 안에서. 그 조선의 현실이 뭐예요? 이런 일본인 협작불량배 이런 놈들이 조선인들을 꼬셔가지고, 거짓말로 꼬셔서 이 일본의 탄광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팔아 넘기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자의 상판떼기를, 얼굴을 상판떼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을 한 게로군. 지금 아까 전에 그 시골자 촌뜨기 그 사람의 형이 헌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을 한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 부분의 어떤 서술상 특징을 보면 처음에 아까 대화 막 나왔잖아. 그 욕실 안에서 세 명이 대화하는 걸 내가 엿들었죠. 그쵸? 그래서 이 일본인들의 대화 장면을 제시했어. 그치? 대화 장면을 내가 뭐 했어? 관찰했지. 그치? 그리고 또 중간에 나에 대해서, 이런 나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서술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에서 대화와 서술의 방식이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는 관찰한 것을, 그치? 지금 서술자가 관찰한 모습을 쭉 대화를 통해서 묘사를 했고, 지금 이 부분, 이런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어떤 내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서술의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 말을 잇는다. 이 걸자 누구예요? 그 팔아먹는다는 그 나쁜 놈. 그 나쁜 놈, 표독한 위인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 그래서 그 벙벙이 듣고 앉아있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두 사람은 누구죠? 그 시골뜨기와 촌뜨기와 그 친구.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거 하니 이 남쪽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경상도 지역이 쉽습니다 이랬잖아. 경상남도 쪽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쪽에는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내지인이 뭐야? 일본인이잖아. 일본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 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에도 그 조선인들 생각에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지어야 줄임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대들지경인 바에야 번화한 동경, 대판, 오사카까지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유량이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 나도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 지금 봐봐, 경상남도가 쉽습니다 하고 그 경상남도가 쉬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렇대?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이제 막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했는데, 그런데 일본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탄압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도 다 한번 일본 가서 크게 돈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라고. 그럴 거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들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사니까. 지금 나오잖아. 지금 남쪽 지방은 내지인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게 사니까, 탄압이 극심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갈 사람이 많다. 그런데 북쪽 지방은 아직 일본인들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불언이라는 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허허허. 지금 봐봐,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본 가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탄광이나 공장에 팔아먹는 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이만면이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이 자도 누구예요? 아까 전에 그 표독한 위인.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해 가는데 1원에서부터 2원이니까 그거는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의 여직공 같은 것은 방적회사라는 거는 그렇게 옷 같은 거 만드는 천 같은 거를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서 여직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좀 적고 그러니까 임금이 싸고 조금 덜 힘든 직업일수록 그 모집원의 수수료도 좀 싸고 광부 같은 것 어때? 탄광에 들어가야 돼. 이런 탄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지금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부터 한 2원 50전까지라고 가령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구려 2, 3, 4 동안에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거 다 그만두고라도 1,500~600원 근 2,000원은 간데없는 일을 깨니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어. 이렇게 돈을 쉽게 많이 버는 벌이가 어디 있어 하고 지금 이 시골 사람을 계속 꼬시는 중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뭐 함경도 뭐 평안도 등등 있고 여기 경상도 그치? 그리고 뭐 전라도 있고 여기 수도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 있어. 여기 강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디가 제일 쉽다 그랬냐면 이쪽 경상남도 쪽이 제일 쉽다 그랬어. 그 이유는 뭐라고? 일본인들 내지인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이거였지. 근데 함경도나 이런 데는 일본인들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어서 모집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조금 더 있으면 거기도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걔네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일본으로 갈 거야. 쉽게 꼬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봐보세요. 이 남쪽은 아까 전에 경상남도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남쪽 지방에 응모자가 많은 이유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으로 쫓겨가서 만주로 기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가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자 여기서 그늘과 양지는 뭘 말하는 걸까?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거는 뭐 북쪽? 뭐 추운 곳 아니면 뭐 먹고 살기 힘든 곳 이런 거고 양지는 뭔가 좀 따뜻한 곳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좋은 곳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왜 남쪽에 응모자가 많고 북쪽으로 갈수록 응모자가 왜 적냐라는 이야기일 때 일본인이 많이 들어간 곳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남쪽의 사람들은 일본으로 더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또 북쪽으로 가면 좀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쉬울 거야. 왜냐면 거기도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걔네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질 테니까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직업에 따라 좀 직군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적회사 여직공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임금이 싸고, 모집원의 그 수수료도 좀 싸다. 그런데 광부처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세로도 1원 50전에서부터 1원, 2원 50전까지.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계속 얘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 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여 갔지만 그때 500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1,000원이었고 두 번째에는 올가을에 800명이나 북해도 종미탄광에 보내고 2,000원이 돈이 들어왔다우 하고 지금 계속 꼬시는 거야 지금 봐봐. 이 당시에 내가 1,000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이었나 봐. 그래서 500명을 모아다 주고 1,000원을 벌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800명을 모아다 주고 종미탄광에 2,000원을 벌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순진한 이 시골뜨기들을 꼬시기 위해서. 그 꼬시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시골뜨기의 형이 헌병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물들의 성격들이 나오는데 지금 봐봐. 아까 표독한 위인이라고 나왔었지. 표독한 위인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그 정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뭐예요? 바로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거죠. 노동자 모집원인
그 인물은 굉장히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그치? 그런 인물이야. 그런데 그 시골뜨기들은 좀 순진한 거죠. 그쵸? 그래서 막 이제 막 꼬셨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의 줄거리네요. 자, 사실은 이 부분, 지금 이 뱃속에서, 이 목욕탕에서 만난 이야기, 이 부분은 아주 조금인 거야.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이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뒤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조선에 도착하고 나서 또 막 검문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가 갓장수를 만나요. 갓장수. 갓장수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갓 있잖아, 갓. 이런 갓, 이렇게 쓰는 갓. 그러면 이 당시에도 갓을 썼나? 하고 좀 이제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나가. 그래서 갓장수한테, 아니, 요즘도 갓이 팔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갓장수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갓이라는 건 되게 근대화되기 전에 어떤 그 전 문물이잖아요. 그런데 갓이 요즘도 잘 팔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막 지팡이, 이 당시에 지팡이랑 중절모를 쓰면 그게 지식인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지팡이 짚고 그걸 개화장이라고 하는데, 개화장을 짚고 뭐 머리에다가 중절모를 쓰고 하면 일본인들이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갓을 쓰고, 아이고 저는 일본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있으면 막 비실비실하고 막 굽신굽신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에이 몇 대 때리고 만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갓장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선인들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구나. 그리고 또 이 갓장수의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인들의 현실 말고도 조선인들의 이 민족의식, 그냥 피해나 좀 덜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민족의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갓장수랑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동묘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만세전 들어가기 전에 공동묘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선산에 산소로, 그치? 산소에 매장하는 문화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그게 뭐냐면 공동묘지법이야. 공동묘지법. 그게 뭐냐면 이제 산소 못해. 그리고 이제 공동묘지로 지정한 곳에다가만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뼈만 조금 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할까, 일본인들이? 아마 우리 국토를 아껴서 누가 가지려고? 자기네가 가지려고. 그래서 그 땅을 수탈하기 위한 어떤 밑바탕의 어떤 그림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 갓장수는 공동묘지 그런 거 안 돼요. 선산 우리 조상님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공동묘지라는 게 필요는 할 것 같은데, 그 땅이 누구한테 갈고? 아마 일본인들에게 가겠지? 그러니까 공동묘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그 어떤 목적,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갓장수와의 어떤 이 대화를 나누는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가 또 검문을 이제 당하는 상황에서 그 조선인 여자가, 이제 하층민 여자가 이제 일본인 그 순사한테 잡혔어. 그런데 뒤에 이제 아기를 막 업고 있는 거야. 막 추운데. 그래서 막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이런 것도 다 일제의 탄압에 해당하는 거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놀란다. 조선의 참담한 현실, 이거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김천역에서 내려서 형을 만난다. 형은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아들을 맞이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나는 지금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 지식인이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인습 같은 거는 좀 개나 줘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형은 어때?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아내를 맞이했대. 지금 봐봐, 남한 선호 사상 이런 거 다 뭐야? 봉건적인 우리
그 조선의 인습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비판하는 거죠.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하면 산소 걱정을 한다. 봐봐. 아까 전에 갓장수도 그 무덤 얘기를 했는데 형까지도 공동묘지에 대해서 얘기해. 그럼 나는 어때? 좀 한심하게 느끼는 거죠.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지금 아내 죽었어.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발이 묶인다. 집안이고 사회고 조선 전체가 구더기 끓는 공동묘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아내를 가련하게 여기며 탈출하듯이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자, 봐봐.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집안이고 사회고 조선 전체가 뭐다?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럼 봐보세요. 구더기는 뭘 의미할까? 공동묘지 속에 사는 구더기. 이거는 아마 민족의식 없이. 민족의식이나 의식이나 자각 없이 살아가는 조선인들을 비유한 말이야. 공동묘지는 당연히 이런 암울한 뭐 봉건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무기력하고 그치? 소극적인 그런 조선의 현실을 공동묘지라고 표현한 거죠. 조선의 현실을 공동묘지에 비유했다. 나는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아내를 가련히 여기며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지금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그 소극적인 지식인의 모습이잖아.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가 나가 일본에 있다가 조선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뭘 알게 되느냐. 자, 조금 더 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경에 있다가 하관은 시모노세키라는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요. 그리고 부산과 김천을 거쳐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왔다가 동경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얘가 어디에서부터 동경에 있을 때까지는 민족의식 없었어. 그치? 민족의식 없었다고. 왜냐면 자기를 그냥 내버려뒀으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뭐 적개심, 반항심 같은 이런 감정들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의 압박과 학대가 심할수록 적개심과 반항심이 더 세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경에 있을 때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거의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하관에서 뭐 했어? 검문을 당했어요. 일단. 그치? 검문을 당하고 이 배 안에서 뭐를 엿들었죠? 일단 조선인들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열이 받기 시작했어. 그치?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조선인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에 팔아넘기는 그 나쁜 놈들, 그런 거를 듣고 분노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 조선에 대한 분노가 아니야. 여기는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가 나타났어. 그리고 부산과 김천에서 또 어떤 것들을 이제 보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줄지어가지고 막 검문 당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조선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아까 갓장수도 만나고 형도 만나고 하면서, 조선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조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어떤 이런 비극적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조선 자체도 굉장히 봉건적이고 무기력하고 그지? 그리고 민족의식이라는 거는 없고 그리고 뭔가 전근대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런 이제 아직도 몽유병에 빠져있는 듯한 아니면 뭐 무덤 속에서 들끓는 구더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조선인들에 대한 비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고? 동경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을 회피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조선의 현실을 뭐하게 된다? 이 조선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을 인식은 해. 그리고 뭐도 해? 분노도 해.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걸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 의지 안 나타난다. 그냥
분노하고 끝난다. 다시 돌아간다. 그럼 다시 얘가 동경으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까? 아마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겠지. 그치? 그냥 그런 소극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의 성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아까 사실주의라 그랬죠. 사실주의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그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나오는 지식인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당시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뭐 대화와 서술을 통해서 그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줬잖아. 누구들의 대화? 일본인들의 대화. 일본인들의 대화. 그리고 서술은 자신의 내면 심리. 그지? 뭐 사실 말이지 나는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내면 심리를 고백적으로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들려줬어요. 자, 그리고 아까 시점은 무슨 시점이라 그랬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기에 아주 효과적이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 조선인들 그리고 뭐 일본에 의한 탄압 이런 것들도 다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만세전에서 무덤이랑 또 뭐 공동묘지 그리고 구더기 이런 의미들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무덤과 공동묘지는 뭐를 나타낸다고요? 이 조선의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고 구더기들은 그 현실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갖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조선인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읽으면서 지금 이 부분 만세전에 아주 길지만 지금 여기 이 미래행 교과서에 수록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조선인들을 일본인 회사에 팔아넘겼다. 그래서 나가 분노했다.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면 내용이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